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전문가를 초빙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유기농 배 농사를 하면서 파주친농련 회장,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총출하회장, 경기친농련 회장을 역임한 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에 출마한 김상기 전 경기친농련 회장님을 모시고 지난 2월 14일 창립한 파주 먹거리연대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2월 21일 수요일 제5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첫 번째 순서로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전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난주에 학교급식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이번 주에 또 재미난 소식을 갖고 왔으니까 기대하면서 들어주세요. 제주도가 올해 전체 사업비 118억 4,200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일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총 807개소 10만 5천 명의 급식에 납품할 우수 친환경 쌀 공급업체 3곳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곳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유기인증 및 무농약 인증을 받은 백미, 찹쌀, 찹쌀 현미, 현미 모두 공급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라고 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소식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단체 급식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사 전과 후에 식판을 찍어서 개인별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먹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건데요. 실제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 음식을 식판에 담고 한편에 올려두자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반납하러 가기 전 한 번 더 스캐너에 인식을 합니다. 식사 전후 찍은 사진을 비전 AI 기술이 읽어내는 것으로 몇 시간 안에 개인별로 식사 섭취량과 음식 종류별 기호성 등이 분석됩니다. 실제로 AI 푸드 스캐너가 설치된 29개 학교에서 음식 쓰레기 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푸드 스캐너 설치 전과 후에 배출된 음식 쓰레기 양을 비교한 건데 평균 13% 정도, 많은 곳은 6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25억 원을 들여 AI 푸드 스캐너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학교급식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판 이제 사진을 이제 찍으면 이제 그 애가 이제 얼마나 먹었는지 뭐를 남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 내용을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 급식에 AI 푸드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이제 아이들의 선호도를 파악을 해서 이제 급식 메뉴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잔반이 줄어들 수 있는 메뉴들로 우선 선정을 할 수 있는 뭐 식생활 교육에 네, 이런 것들 적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네, 식생활 교육에도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도입된 이유가 지금 이제 학교 초중 고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음식 그 잔반 양이 너무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계속 그 지침으로 학교로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음식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그러려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위주로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급식을 메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급식이 교육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구성을 할 수는 없고 건강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구성하면 잔반이 많이 남는 단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 스캔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선호하는 음식을
그렇게 하면은 잔반을 줄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애들 이제 그 건강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식생활 교육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육 효과로 인해서 잔반이 더 줄어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AI 기술로 읽어내면 이제 개인별로 아이가 얼만큼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분석이 되고, 그 이제 예를 들어 그 친구한테, 그 학생한테 요런 음식을 조금 덜 먹고 있으니 더 먹을 수 있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시한 학교에서는 반응이 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요즘에는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접목시켜서 식생활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식생활 교육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면 실제로 이게 애들 이제 그 네. 건강에도 네. 예,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급식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예. 우선 구독자 500명 돌파를 축하드리고요. 어서 빨리 1000명 넘어가지고 광고비가 입금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푸드플랜 뉴스농장 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푸드플랜 사업 실행하는 부분과 저소득층 복지도시락, 경로당의 식재료 꾸러미,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학교 위탁급식 등 다양한 공공급식 분야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아이고, 기대됩니다. 그 대신 시청자분들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공공급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고의 노인급식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길 바라겠는데요. 강원도 춘천시가 전국 86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춘천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질병 및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식생활, 일상생활, 주거, 의료, 스마트 돌봄 5개 분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5개 세부 사업으로는 돌봄 도시락, 돌봄 반찬, 퇴원 환자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식생활 돌봄 사업이 도시락과 반찬인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네, 타 지자체들도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춘천시의 식생활 돌봄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자부담 1,500원을 내면 동지역 400명에게는 지역산 로컬 푸드로 만든 5,000원 상당의 돌봄 도시락을 주 5회, 그러니까 매일 배달해 드리고요. 읍면 지역은 110명이 대상인데 매일 배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주 1회 10,000원 상당의 돌봄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두 가지의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약간의 예산만 보태 현물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장님에 대한 수혜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 어르신을 찾아뵙다 보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신 노인분들께서는 춘천시로 이사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농장에서 경기도 김포 지역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예비 합격자 포함 85명의 모집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그 부족한 인원이 충원됐어요? 안타깝게도 미달이 되어 예비 합격자 없이 결혼 인력 45명 중 28명만 모집됨으로써 17명, 그러니까 대략 17개 교는 결혼인 상태로 새학기 학교 급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게 되어 급식실은 더욱 힘든 상황을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교육지원청 청사 외벽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리 실무사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가 좀 확장되면서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급식에 큰 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그게 저렇게 충원이 안 되는 그 이유는 그 뭐예요? 뭘로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학교 급식실 근무를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원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일반 직장에 비해 근로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혹시라도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실무사는 교육 공무직으로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대개 무기계약직과 비슷한데요. 이는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육 공무직은 학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직종 분야로는 조리실무사 외에 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 강사, 행정실무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교육복지사 등 매우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정년이 이렇게 이제 보장되고 하면 그 좀 일반 그 직종에 비해서 그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혹시 또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건가? 네,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무직은 일반 교직원들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6만 8천 원이 올라 올해는 198만 6천 원이고 물론 퇴직금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는 정액급 식비 15만 원과 해마다 근속 수당이 올라가고요. 정기 상여금 100만 원, 명절 휴가비 170만 원, 그리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 수당과 맞춤형 복지비가 지급되며 휴가도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그리고 질병이 났을 때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 보장됩니다. 아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숨이 가쁘네요. 초가 괜찮지 않나요? 네, 이래저래 합쳐져서 실수령액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직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원 공제회에도 가입할 수 있어 아껴서 저축을 하면 나중에 높은 이율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남자 학생이 이 부분이 가장 매력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외에도 점심시간 이후에는 정리만 하면 되니까 퇴근 시간까지 하루 종일 바쁜 직장과는 비교할 만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화하셔서 언제 뽑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다음 소식도 학교 급식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내발산 초등학교가 2024학년도 학교 급식 배식 도우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모집합니다. 2024학년도 188일 동안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4시 2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학교 급식실에 배식 도우미 10명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는 사업체를 뽑는 용역인데요. 배식 도우미가 하는 일은 급식 배식뿐만이 아니라 급식 운반 및 진열, 식탁과 주변 청소 소독, 식판 및 수저 세팅 등 다양한 급식실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노인 배식 도우미나 그 학부모 배식 이렇게 봉사자들은 좀 들어봤어도 배식 도우미를 파견하는 용역 업체를 뽑는다는 거는 이렇게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뭐 김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전 학교는 서울, 인천과 달리
비조리교에만 배식 도우미 예산이 편성되어 서울에서 이사 온 지역 주민들이 급식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장장님, 식당 주방에서 오전 내내 조리를 한 후에 점심시간에는 이제 지친 몸으로 서빙까지 해야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조리가 끝나면 고객들과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그 시간에는 이제 고객의 엄마 같은 분들이 대신 서빙을 해준다면 어떤 식당이 고객이 기분 좋아지는 식당일까요? 아니면 어떤 식당이 일하고 싶은 직장일까요? 바로 서울과 인천에는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배식 도우미를 다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에서 급식 보조 인력 인건비라고 247원이 있는데, 학생 100명당 24,7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는 배식과 청소, 인력 관리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은 배식 도우미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예산 자체가 없고, 네, 비조리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급식실에 그 충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쨌든 뭐 좀 이거는 좀 크게 이렇게 개선이 이렇게 돼야 될 그런 이제 문제로 바로 보이네요. 네. 근데 서울하고 인천은 그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경기도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는데요. 같은 교육부 아래에서 광역 교육청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면 혹시나 총액 인건비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이제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말해도 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욱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울 지역의 배식 도우미 용역 공고를 보면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진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한 9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영양 선생님들과 오랫동안 웃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같이 부대끼며 살았는데, 용역 공고에 있는 과업 내용을 보니까 서울 인천은 업체가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 일을 영양 선생님하고 조리 실무사분 뭐 이제 조리사분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가슴이 북받쳐 올라왔고요. 조리 외에도 배식, 청소, 운반 등 너무 많은 급식실 안에서의 일들과 너무 많은 교육과 행정 문서 작업들,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 선생님들과 조리 실무사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하고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철저한 조사와 그러니까 팩트가 예, 말씀드리지 않고 섣부르게 답했다가는 그래요. 괜히 어쨌든 반발만. 그 부분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른지, 그건 좀 급식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식 도우미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늘리든 뭐 하든 해서 뭐 있는 걸 깎아서 하자는 게 아니고, 늘려서라도 경기도도 서울과 인천과 같이 이제 배식 도우미가 어느 정도의 급식실에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머지를 영양 선생님과 조리 실무사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학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배식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일부.
근데 이제 네. 서울하고 인천은 이제 그런 것들 아예 그냥 용역을 줘서 네. 용역 업체를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업체가 이걸 대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물론 그 노인 급식 도우미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도 노인 급식 도우미도 있고 배식 도우미 이제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만 노인 급식 도우미가 와주시고 배식 도우미는 아예 없고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음식을 먹고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더 이제 추적해서 예,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농장장님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신데 친환경 농사에서 제일 힘드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이제 이 벌레하고 병을 네, 예,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좀 완벽하게 못 잡는 거 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친환경에서 어려운 것들은 모든 화학적인 제품을 가지고 방제를 하거나 벌레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 건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제초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환경 농사 짓다 보면 손톱 하나 빠지는 거는 우습게 빠진다 할 정도로 이 풀에 대한 그 공포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업 경영은 한국만 힘든 게 아닌가 봅니다. 거대 단위 기계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농업 경영에 따른 비용 문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서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말하던 농업에도 AI 기반 로봇 기술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농협청에 따르면 미국 농부들은 미국 내에서만 약 41톤의 제초제를 사용해 1,200평당 13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딱 약간만입니다. 여기에 제초제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농기구의 화석에너지 사용까지 합치면 농업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단순 분무가 아닌 비행기나 대형 기계를 이용한 방제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움직였다 하면 탄소를 퍼마시는 괴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41톤의 제초제 이거 원액이거든요. 여기에 막 500배 이쯤 탄다고 하면 땅에다가 정말 농약을 부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한국의 로봇신문과 그레니엄이라는 매체에서는 23년 7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아이젠에서 태양 에너지만으로 작동하는 자율 로봇 플랫폼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젠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여담으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 있는데 이태리의 한 트랙터 회사 창립자가 페라리를 타보고 한계를 느껴서 자신의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면서 만든 회사가 람보르기니라고 하죠. 농기계 기술이 차로 확장된 셈인데 이번 기사는 그와 반대로 자동차와 우주 기술이 농기계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이젠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초 로봇을 소개했는데요. 이 로봇은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농부들에게 풀 뽑는 시간과 밭을 돌아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 4와트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로봇은 1.5와트만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태양열이나 풍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하루 쓰고도 남는 양의 전기를 만들어낸다고도 하고요. 휴식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고 하루 14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물 기반 데이터를 이용해 풀을 찾아내 제거하며
작물이 재배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모바일 기반으로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진 작물 데이터는 머지않은 시간 안에 훌륭한 재배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이 들으면 눈 돌아갈 기사입니다. 그럼 이 기계 당장 살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가격은 현재 그 제가 이거 계속 찾아봤는데 그 공식적으로 판매가를 올리진 않고 있고 각 지역의 매니저들과 상의하십시오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계가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24년 5년도분은 모두 완판됐대요. 딱 하루 만에. 예. 그래서 오는 4월에 첫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농업의 혁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작물에 대한 그 데이터 한 가지를 넣어놔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촬영해 가면서 자람과 동시에 얘네들이 어떻게 병에 걸리고 어떤 벌레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들이 나중엔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그 작물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는 우리끼리 농담을 했었어요. 풀 뽑는 거 아무도 못 해준다고. 그런데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기사고요. 25년 이후 이 회사가 말한 대로 그 장점들이 모두 다 구현돼서 정말 로봇이 풀 다 뽑아주고 우리가 좀 편한 농사가 지을 수 있다면 저도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나도 이렇게 농장 조그만 걸 하면서 네. 그거 이제 뭐 여름만 됐다 하면은 이제 뭐 매일 예초기를 미고 사는데 네. 그래도 아차했다 하면 이제 또 한쪽이 막 이렇게 커지면 기본적으로 그냥 풀을 레이저로 인식해가지고 태워 죽이는 기술까지는 현재도 상용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긴 하지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먹죠. 이 기술이 가장 우리에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레이저로 태워 죽이고 뭐 하는 동안 들어가는 화석 연료들도 문제가 된다고 봤던 건데 이건 태양광을 스스로 등에 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손상할 일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줘서 농민들이 맨날 밭에 가서 발걸음 소리 듣고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농민들의 데이터거든요. 이때는 뭘 해줘야 되고 이때는 어떤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쌓아간 데이터들이었는데 이제는 AI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일 돌면서 풀 뽑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니까요. 충분히 AI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이면은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경실련 이종준입니다.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한겨레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 N인에 올라온 특이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농업 하면은 작물 재배를 하는 농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올라온 소식은 이끼 재배를 하는 소식입니다. 예. 그 자료 화면이 나갔을 텐데요. 지난 2월 2일 오후 노원구 하계동 중평초 옥상에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학부모 화단 가꾸기 봉사단, 뜰하계 회원 등 10여 명이 모여 지난해 5월에 심은 이끼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이끼 키우기로 지구 온난화와 도심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응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한다는 내용입니다. 뜰하계 회원 활동가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끼는 수많은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잎면적이 넓어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하며 이끼의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며 60 곱하기 30cm 크기의 모판 하나에 자라는 이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년생 소나무 3그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이끼가 햇빛이 강한 옥상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회원들은 햇빛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품종인 서리 이끼 혹은 양지 이끼라고도 하죠. 그 서리 이끼를 심고 차광막과 자동 관수를 활용합니다. 햇빛 초과율을 달리하는 차광막을 모판 위에 씌우고 하루 2번 2분씩 자동으로 물을 주는 관수 장치를 설치해서 옥상 이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동네 유휴공간의 이끼를 키우는 활동은 지난해 녹색서울 실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는데요. 녹색서울 시민위원회는 1998년부터 시민 주도로 생활 속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공모 사업을 해마다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엔 신청 자격을 갖춘 기관 50여 곳이 참여해 13곳이 선정돼 활동했고 이 가운데 3곳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는데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그중 한 곳입니다. 공모사업관리위원회는 이끼를 활용한 도시녹화를 위한 실험과 향후 다양한 활용 사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좋은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도시농부학교 수강생들이 중심이 되어 출발해서 도시 목상의 정원과 텃밭을 만들어 생태 복원을 이루는 걸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회원은 130여 명이고 40에서 5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계동 불암산 자락 2만 8천여 평 규모의 천수농장 공간에서 교육장과 도시농업 실습 텃밭을 활용해 생태 전환 활동을 하며 빗물 자원화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도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가는 활동도 이어가는 단체로 이은수 활동가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은수 대표가 이끼에 주목한 것은 2년 전으로 빗물 활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며 천수농장 텃밭에 만든 빗물 모이 주변에 이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옥상에 나무나 꽃을 심으면 건물 하중, 누수, 식물 뿌리 침투 등의 건물 안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김희동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 국장과 이끼를 함께 공부하면서 옥상 녹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에서 빗물 활용은 어떤 의미예요?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그러고요. 농진청에서도 이제 많이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빗물 모으는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는 도시농업 농장이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지하수를 너무 남용한다고 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집안의 불안정화나 식수 오염 등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를 할 때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빗물만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는 어렵지만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비닐하우스나 건물 위에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마에다가 관을 연결해서 밑에 이제 저수조에다 모아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빗물은 그 pH로 따지면 산성은 아니지만 그 수소이온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이 땅에 닿으면 토양의 양분을 분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질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빗물을 사용하는데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하죠. 예. 근데 저희 이제 도시농부들이 어쨌든 그 식량 작업이나 작물 재배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지만은 우선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60여 명의 주민에게 생태전환 교육을 진행하면서 중평초 옥상, 상계동 노원 에코센터 태양광 시설, 공릉동 건물, 천수 텃밭 등 8곳의 재배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노원 에코센터 건물 뒤쪽 75제곱미터 땅에 잡초를 제거하고 깃털 이끼 가루를 뿌린 뒤 투각률 55%짜리 초록색 그늘막을 덮고 빗물을 활용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며 옥상과 1층의 태양광 시설 아래에도 야제 매트를 깔아 이끼 말린 것을 뿌리고 자동 관수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용이 뜸한 건물 공간에서 재배 실험도 시도하는데요. 공릉동 원룸 건물 주차장 옆 오수관 배관이 지나는 곳에
이끼를 키우기도 하고 건물 뒷면 그늘진 곳에서 빗물 활용으로 빗물 화분에 물을 모아 심지를 꽂고 부직포를 덮어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 이끼를 키웁니다. 천수 텃밭에서는 자생 이끼를 채취해 숲속 이끼 재배장을 꾸몄으며 오래전 과수원이었던 천수 텃밭에는 아직도 800여 그루의 배나무가 남아 있는데 배나무에 낀 이끼를 긁어 모아 모판 크기의 야자 매트 500여 장에 뿌려 실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천수 텃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을 물이 가까이 없는 그런 밭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농장 이름이에요. 아마 이제 지금 나는 농장 예, 농장 이름 천수다 뭐 이렇게 예, 그런 근데 게 아마 아니고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의미 그런 것 같고요. 아 예. 그게 밭 이름이 천수 텃밭이에요. 예, 또 이천순의 텃밭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에서 아마 이제 공공 농장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좀 많이 지원했던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이끼를 재배를 하면 그 이끼는 뭐 판매도 하고 그래요? 그 요즘에 이끼 테라니움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도 주민들과 이제 같이 활동을 할 때 이끼 테라니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끼가 뭐 그 아까 그 뭐 소나무 30년 된 뭐 소나무 뭐 색으로 하고 맞먹고 이런 공익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런 이끼들을 그 좀 이런 기관이나 뭐 국가에서 뭐 정부에서 좀 사가지고 하면 그것들을 일반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쪽에서 무슨 수요나 뭐 이런 게 좀 있나 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좀 더 이게 이런 류의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도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민간에서 시작된 단계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장점만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장점하고 활동 소식을 했는데 또 이와 반대로 이제 좀 어려움도 좀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끼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또 많이 부족한 거죠. 이것도 어쨌든간 도시농업 텃밭처럼 그 안정적인 그 이끼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이끼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또 이제 습기가 많아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있어갖고요. 곰팡이 등이 일부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습 문제로 생긴 거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 그 인식 개선이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는요 올해 이끼 키우기 실험 활동을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동주민자치회 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주민자치회에는 교육을 제공하고 실천 활동을 안내하는 등의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김희동 국장은 이끼의 효과를 알고 여러 곳에서 이끼를 키우겠다는 분이 늘어나 생태 전환 교육에 좋은 모델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네 유휴 공간을 활용한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이끼 키우기 실험은 성공과 실패보다는 그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나무를 100그루 심지 못하고 50그루밖에 못 심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안 심은 것보다는 환경위기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춘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든 도전하고 실천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또 아까 그 올해 녹색 서울 실천 공모 사업의 모집이 1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에게는 사업별로 최대 3천만 원, 모두 4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집중 주제로 시민 협력형 일회용품 없는 서울 추진 사업은 최대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원 대상 단체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은 2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관내 유, 초, 중, 고 각종 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단체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중독 예방 관리와 함께 영양 상담, 영양 식생활 교육, 영양 강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면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그 학교 그 영양 선생님들 그 연수는 그 뭐 1년에 그 얼마나 이렇게 진행들을 하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렇게 뭐 다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네, 뭐 대원칙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긴 하는데요. 광역 단위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좀 다릅니다. 보통 지금 시기인 1, 2월 달에는 새로 변경되는 급식 업무 등 정책에 대한 전달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에는 영양 식생활 교육 관련이나 또는 뭐 방사능 관련 또 뭐 기후 위기 관련 이런 다양한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연수가 그 전문가 강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요. 별로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양 선생님이 업무나 혹은 교육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과 또 대안을 함께 선생님들이 모여서 모색하는 등 그런 그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세미나식의 연수를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안 하나 보죠. 그러면 네 그냥 연수할 일반 때.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확보를 위한 청년 세대의 논의 확대의 하나로 한살림 식생활센터가 청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방향 찾기라는 주제로 지난 5일 한살림 지층 모심 교육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은 발제에서 청년 먹거리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끼니 수가 적어지고 원산지 식품 표시나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도 낮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을 먹는 비중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먹거리 실태 개선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실현 방안의 핵심은 정책 수립이라고 했는데요. 현금과 식사 지원을 연결하는 전용 바우처 제도, 또 대학 등 청년층 이용이 많은 시설에 단체 급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현희 식생활센터 실무자는 서울 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와 요리 수업을 중심으로 한 한밥 사업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단순한 요리 커뮤니티였는데 이후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마을 청년 모임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백가영 벗밭 대표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즉흥 과일 클럽과 즉흥 채소 클럽 운영 경험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집밥과 끼니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김보경, 윤별이 등의 토론자들이 나와서 개인을 넘어 사회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상상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박수현 그 식생활센터장은 청년들이 생산자와 직접 만나고 농사 현장을 아는 만큼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더 많은 도시 청년이 생산자와 연결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연수하고 할 때 연초나 이런 때 가서 보면은 큰 강의실에서 네. 이제 뭐 강의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연수하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면은 이제 영양 선생님들도 뭐 신입이 있고 신입이 아니더라도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쭉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네, 단위 학교의 어떤 뭐 문제점, 예를 들면은 그 학부모 민원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런 거는 그냥 학교하고 교육청, 지역교육청하고의 이제 그 커넥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공론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뭐 잘 덮잖아요. 덮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좀 그런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좀 이제 공론화가 되는 게 좀 없고 약간 그 틀에 박힌 교육, 뭐 강의, 그러니까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양교사들은 좀 무익하다. 그래서 막 딴짓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룹별 그 토의 토론을 하게 하고 그걸 또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양 선생님들의 그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장의 문제를 좀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세미나 형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찾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그 영양사님들이 좀 마음고생들도 굉장히 이제 심할 것 같은데 그런 네. 연수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모니터링 뉴스 전해 주시죠. 청주 소식입니다. 청주 로컬푸드 딸기 안심하고 드세요. 완제품 잔류농사 검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 로컬푸드 판매점과 농산물 직매장에서 유통되는 딸기를 대상으로 463가지의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농기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청주시 소재 로컬푸드 판매점 및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 13건을 구매해서 잔류농약을 분석했는데 모두 잔류농약이 불검출 또는 허용치 이내로 나타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임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익산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청주시도 익산시처럼 생산 과정에서부터 농약 검출 테스트 및 안전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자의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 세트하고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 업체 44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농축수산식품부 2월 15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에 농관원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서 선물과 제수용품 등 우리 먹거리에 대한 외국산인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또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예감시원이 혹시 궁금하실 텐데요. 명예감시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그러니까 생산자 대표나 또 소비자 대표나 그런 그 분들을 뽑아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또 식품위생과의 위생감시원이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이나 가격 동향 등 사전에 파악한 후에 위반 업체 위주로 점검을 하였고,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116건, 돼지고기는 111건 등 많은 위반 사항이 나왔는데요. 적발된 업체 중에 거짓 표시한 업체가 245건, 그 업체는 형사 입건 처리되었으며 미포시로 적발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자 단장님의 모니터링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화면, 멀리서 화면에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 지난주까지 2주 연속 학교급식 태동 역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듣기로 하고, 이번 주 거버넌스 관련 소식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많은 접근을 하지 못해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 화성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노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답게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저 사는 괴산에는 겸재 선생의 인왕 제색도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광에 아침 출근길에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화성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3회차 방송에서 화성의 먹거리위원회와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와의 회의 상황과 그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으나, 회의 참석한 결과 먹거리 5개년 계획에 준한 시청의 예산 수립 문제라든가 이 먹거리 네트워크 활동 단체들의 접근성을 크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진행되지 못한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중간 지원 조직과 먹거리위원회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확인됐고, 딱히 기사화될 수 있는 내용의 이슈 정도는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단체별 활동 내용을 청취하다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여러분과 사전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큰 희망을 기대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푸드 플랜과 관련된 내용은 굳이 막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만든 그림을 우선 먼저 화면에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푸드 플랜의 운영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푸드 거버넌스로서 먹거리위원회하고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 푸드 통합지원센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식생활교육 화성 네트워크, 화성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상호 연계돼서 거버넌스 활동을 꾸려내고 있으면서 일기 먹거리위원회의 6개 분과 활동을 구도화한 내용입니다.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선순환을 끄집어내고 먹을거리 복지와 자연 순환으로 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내는 푸드플랜 운영의 활동 주체들이 곧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 소속 단체로서 활동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마침 급식 사업의 푸드센터에 공급하는 협력 업체로서 농협식품 주식회사에서 ESG 경영 사회 공헌 일환에서 수익금 1%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냈고, 이에 푸드센터도 동참해서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마션 테이블과 같은 시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첫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푸드플랜과 더불어서 이 더불어 삶의 사회 시스템이 날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확장 사례라고 저는 느끼면서 상당히 기쁜 마음에 다른 일상적인 뉴스보다 더 아름다운 뉴스를 소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직은 회의 전이라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공급 협력 업체에서 수익금 1%를 그 해당 그 지역에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그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같이 이제 공유하고 벤치마킹해서 더 확장된 그 정말 더불어 삶의 그 모양새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춰갈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푸드플랜의 기약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합니다. 여기에 활동하는 내용 중에 이 마션 테이블이라는 좀 그 생소한 단체 이름을 들으실 텐데, 마션 테이블은 지난 2019년에 제가 그 화성센터장으로 활동할 당시에 한살림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먹을거리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공유부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면 화성인의 밥상을 좀 맛깔스럽게 만든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역에서 참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이 준비된 영상은 재작년에 그 일본의 파르크라는 시민단체에서 화성을 그 모델로 대한민국의 무상급식 관련된 그 현장을 그 이제 취재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호평을 받은 동영상 중에 한 꼭지인데, 거기에 지금 마션 테이블이 꽤 긴 시간 이 활동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더 나은 세상 함께 꿈꿔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신 바처럼 이 화성의 이 정말 재미나고 의미 있게 희망에 찬 그 활동들을 보시면서 푸드플랜과 연계된 이 날로 확장해가는 이 민민 거버넌스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빈파 센터장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드시네. 그 성북에 계실 때도 뭐 청년들하고 또 주변에 또 학부모들하고 아주 뭐 극성스럽게 이렇게 뭐 협동조합 만들고 하시면서 활동을 좀 이렇게 하시더니, 화성에 가서도 또 이렇게 뭐 마션 테이블 좀 이런 모임을 좀 이렇게 만들고 하시면서 좀 그렇게 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하셨는데, 화성 먹거리 위원회가 40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40명. 그 먹거리 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거의 매달 하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먹거리 위원회가? 하면서. 네.
그래서 그게 6개 분과로 처음에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 아까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식품 안전 분과가 있어서 생산 관련된 이 친환경 농업 관련된 그런 안전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분과에서 환경연합 등등의 어떤 환경운동가들하고 같이 또 운영하는 환경 분과 있고, 그리고 생산 분과는 아까 식품 안전 분과처럼 그 이 생산과 관련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가공 유통 분과가 있고, 그리고 먹거리 복지 분과가 있고, 또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 같이 연결돼 있는 이 교육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6개 분야로 지금 그 출발을 해서 현재는 지금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2개 분과로 대분해갖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 안에 이 6개 분과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축에 아까 그 먹거리 복지 분과 관련된 그 안에 이제 마션 테이블 같은 공유 부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 공유 냉장고 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활동가들이 또 협력해서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먹는 걸로 모든 이 사회의 그 재반의 그 악재들을 그 사회 안정화 과제로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먹거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화성은 뭐 전국에서도 어쨌든 뭐 그 일찌감치 이제 푸드 플랜을 이렇게 수립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전부터 이제 수립하고 있었고, 그 로컬 푸드 직매장도 이렇게 좀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물론 이제 지금은 화성에는 안 계시지만 그 화성의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 추적을 좀 해서 그 지난번 우리가 그 어디야 그 뭐 청양군을 좀 이렇게 그 심층 이렇게 들여다봤듯이 그 특히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화성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화성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심층으로 좀 이렇게 좀 들여다 보셔서 예,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좀 이렇게 줌으로까지 그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발표를 해 주셨는데, 예, 뭐 이 정도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빈파 센터장님의 거버넌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4일 파주 먹거리 연대가 그 창립을 했습니다. 파주 먹거리 연대는 생산 부문, 소비 부문, 환경 부문에 걸쳐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김상기 전 경기친농련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4일 파주 먹거리 연대가 창립됐는데, 창립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뭘 하려고 먹거리 연대를 이렇게 창립했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먹거리 연대가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유행처럼 유행을 했죠. 유행을 했고, 파주는 그 유행에 뒤처져서 사실은 그 시기에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이제 누구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그 중요성을 알았을 시기에 해보자라고 해서 3년 전부터 뭐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된 거는 지난해 한 5월부터 진행을 하게 됐죠. 먹거리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같이 했습니다. 예.
그 보니까 그 참여 단체가 뭐 생산 부문, 소비 부문, 환경 부문 이렇게 이제 3개 부문에 걸쳐서 있는데 그 어떤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있나요? 생산 부분에 이제 일반 농민회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함께하고 있고 슬로우 푸드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생산 부분이 함께하고 있고 환경 부분으로 파주 환경운동연합, 지속협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이제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날 당일날은 참석을 못했어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회의에 참여하셨고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이제 생협이죠. 생협 아이쿱 둘의 한살림이 포괄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좀 먹거리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먹거리 연대를 좀 이렇게 만들자라고 네. 맨 먼저 제안한 단체가 혹시 그 파주 친농련인가요? 네, 파주 친농연에서 맞아요. 제안을 했고요. 예. 어, 파주 친농연에 제안했습니다. 예. 그 파주 친농련은 파주에서 그날 그 창립식 날 보니까 파주 친농련이 이렇게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경기도권에서 서북부권에서 김포보다 조금 늦죠. 김포가 13년 그 정도 된 것 같고 파주가 그 다음인데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역할들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같은 농민으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다 각성은 안 된다 해도 차츰차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친환경 농업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목적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안하면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일로 받아 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직업적 특성이 친환경 농업의 직업적 특성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친환경 농민들이 특히 이제 친농년들이 지역에서 좀 그런 뭐 거버넌스나 이런 연대 활동을 잘 안 되고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그렇게 다른 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좀 이렇게 많이 해오셨나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귀농해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생협 활동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회원인데 제가 한 20년 된 회원인 것 같아요. 20년 넘은 회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함께 해왔고 민북지역 농민회도 같이 역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의 의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제안하지만 공동의 의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주시도 일정하게는 동의하는 측면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지켜봐왔고 파주시도 왜냐하면 시장을 몇 번 갈아쳤거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쳤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 단체하고는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파주 칙노년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몇 년 됐나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뭐 쌀 그 투쟁도 좀 이렇게 하고 네. 예 학교 급식 그렇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싸움을 좀 한 또 친농년도 없어요 사실은. 47일간 노숙 투쟁을 한 것 같아요. 시청 앞에서 겨울에 그때 기억이 새롭네요. 그 어쨌든 파주는
파주 친농련이 그렇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뭐 소비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어울려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날 뭐 창립식 날도 보니까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또 뭐 행정도 또 거의 뭐 동원돼서들 그렇게 뭐 대거 참석했는데, 그 행정하고 그 이 먹거리 단체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주는. 지금 이제 현 시장하고 선거 때 일정하게 좀 그 협약을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을 그래도 뚝심 있게 지켜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요번에 80억이 넘는 예산을 자비 이제 파주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로컬푸드 1호점을 이제 그 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국가 지원이나 이렇게 지금 받아서 함께 해왔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이 시장이 근데 농업을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농업을 잘 아는 분도 아니고 또 먹거리 운동을 했던 분도 아니고. 근데 농업을 잘 알고 먹거리 운동을 하는 분을 또 그 시장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마음이 맞아져서 시장님이 좀 해야 되겠다. 그날 이제 그 축사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본인이 사회 보시는 분이 뭐 기둥이라고 그러더만 시장님하고. 지켜보고 기둥 역할 하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주면 그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힘이 더 실리고 의회도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 의장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결국은 이 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시장이 있고 서로 연대단체들이 뜻이 맞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합해져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파주는 푸드 플랜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나요? 푸드 플랜 수립했죠. 길청순 거기는 이사장이 대표로 란에서 있는 했군요.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먹거리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네,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예요? 위원장이 전에요.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상기 회장님이 아주 열일을 하고 그 이따가 이제 또 이제 잠깐 뭐 농업 얘기 좀 잠깐 하긴 할 건데, 그 이제 파주에서 뭐 친농련 회장하고 뭐 경기도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회장하고 하면서, 근데 그날 가서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창립식 날 가보니까 거기서는 무슨 이렇게 막내처럼 일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그 농민회를 만들고 농민회에서도 또 이렇게 사무국장을 좀 하고 계시다고. 네네. 예.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감당이 되세요? 근데 그날 실무 일을 안 하면 행사가 처지지 않아요. 맡겨놓으면 행사가 처지지 않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민북지역 농민회 실제로 막내죠. 물론 이제 후계자들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 청년 친구들은 아직 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중간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각 단체의 이제 중간급 실무자들이 서로 좀 남의 일로 미루지 않고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함께 하지 않으면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요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향후 그 먹거리 연대는 이제 어떤 활동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먹거리 연대는 이제 민간 이제 거버넌스 기구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각 단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농민은 농민스럽게 또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스럽게 할 텐데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낙관하는 것은 이제 파주에
먹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겠다. 이제 환경을 지키겠다. 접경지의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생태 평화적인 교육, 생태 평화적인 농업, 그걸 어떻게 소비할 건지 이런 것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 그것도 행정이 나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젠더가 저는 이제 하나로 모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띄어야지 하는 것에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개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그 도농복합도시 파주시 접경지를 끼고 있는 파주시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갈지, 뭐 저 혼자 꾸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먹거리 연대가 좀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파주는 어쨌든 그 파주 친농년이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소비자 그런 단체들하고 뭐 환경 단체들하고 어우러서 좀 이렇게 먹거리 연대를 구성해서 좀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좀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파주 사례가 파주에서 좋은 모범이 좀 이렇게 탄생되기를 좀 이렇게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는 이제 먹거리 연대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유기농 배 농사를 하고 계신데, 그 농사는 언제부터 하셨고 그 좀 규모가 어떻게 돼요? 농사 규모가? 2000년도부터 농업은 시작했고요. 귀농해서 그 해부터 농업을 한 것 같고요. 배농사는 2002년에 임대를 받아서 2003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친환경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친환경만 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딴 거를 손을 대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해왔고, 그리고 되게 좀 단순한 사람이라 그 다른데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보여야 다른 데를 볼 텐데, 그 친환경 농업 하러 왔으니까 그것만 좀 찾아가는, 그쪽으로 좀 향해 코드가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농사로 재미를 보시니까 딴 데 이제 이렇게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재미는 결국은 돈이잖아요.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제가 귀농할 때 한 1,200만 원을 갖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 그래서 600만 원 전세방을 얻고 600만 원으로 1년을 살아야지.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내려왔어요.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지고. 그럼 굉장한 성공을 하신 거네. 사라지기도 하고 애들도 잘 크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은 쌓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쌓인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은 하여간 노하우가 점점 낙엽이 쌓이듯이 쌓여서 숙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들도 좀 찾게 되고, 그리고 좀 밥은 안 굶더라고요. 네. 그럼 자제분들은 지금 그 어렸을 때 왔을 건데, 그 지금은 그러면은 뭐 다들 이제 성장했어요? 네, 29인가 봐요. 벌써 큰 녀석이. 네. 그러면은 뭐 농사한 거는 다 전량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내시는 거고. 학교급식, 이제 생협 이렇게 나가죠. 뭐 친환경이니까 이제 네, 또 네. 루트가. 예. 그리고 이제 이 경력을 보면 이제 2011년에 파주 친농년이 이렇게 창립을 했고, 파주 친농년 그러면 초대 회장을 했고, 그리고 파주 친농년 회장을 하면서 학교급식 출하 회장도 같이 하셨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 총출하회장을 또 6년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그걸 6년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경기 친동연 회장을 또 4년을 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어떻게 더 잘하셔요? 아이고. 파주 이제 연구를 좀 했죠. 이제 파주에서 이렇게 하신 거 말고 경기도에서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신 게 꼬박 10년을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경기 친동연 회장직을 이제 사직을 하고 지금은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에 이렇게 출마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내가 회장이 되면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대의원들하고 한 80여 분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하루만. 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협회 회장을 나오려고 하느냐? 이제 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전국 협회가 이제 뭐 두 가지예요. 전국 협회가 많은 부분에서 좀 개판을 치고 있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그거는 그렇게 표현도 대의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아주 드렸는데, 세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게 말씀드린 거는 뭐 이제 대의원에 따라서 약간 좀 표현은 달리했지만 중요하게 이제 본 거는 이렇게 두어선 친환경 농업 전국 협회는 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왜 너냐, 왜 네가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질문이 바로 뒤이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경기 이야기를 제가 하죠.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경기도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 얘기부터 하면 어느 분하고는 한 20분, 30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김문수 지사 있을 때 매년 친환경 예산을 깎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매년 도의회를 점거하면서 그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기간이었다고. 근데 그 활동이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 활동이었고 저가 살기 위한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제 농산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간절하게 이 일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이게 뭐 삶과 분리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욕망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잘 해보고 싶어요. 친환경 농업이 지금은 최고의 선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친환경 농업, 특히나 유기농업이 확장되고 확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행정도 그걸 해야 되고 농민도 해야 되고 소비자도 그걸 해가는 길에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전 뭐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부분이 선이라고 단순히 신념으로서 선이 아니라 지금 과학 지표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과학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약간 부추긴 분들도 있고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네. 김상기 회장님 하면 저는 이제 인상이 강하게 이렇게 남았던 게 출하회 회장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학교급식 그 물량 배정 회의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야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앞에다가 엑셀 창을 띄워놓고 이제 시군 출하 회장들 다 모인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경기 그 친환경 그 조공 그 이제 그 농협이었죠. 농협 관계자하고 출하 회장들하고 엑셀 창을 띄워놓고 이제 품목이 딱 뜨면 여기 주력 시군은 어디이고 부주력 시군은 어디이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 배정 회의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고 얘기가 되면
뭐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 딱 회의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협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또 회의 속개를 하고, 이거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걸 하는데 이걸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제 경기도는 1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계약 재배가 그렇게 치열하게 좀 이렇게 자리가 이제 잡혀왔는데, 그런 계약 재배를 하려면 또 행정하고 얘기해야 되고, 또 뭐 영양사들이나 다른 소비자들이나 다 모이는 거기 회의에서 가격도 정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10년 넘게 해오면서 이미 이제 다 이제 시스템이 됐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 말고는 다른 데들은 그건 계약 재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기획 재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전화 한 통을 좀 받았는데, 이번 친환경 농업협회 대의원이래요. 그래서 김상규 회장이 어떤 분이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파주 사시는 분인데 경기도 학교급식 이 시스템을 온 몸으로 좀 관통한 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마 이분이 협회 회장이 되면 아마 전국의 이제 경기도의 경험이 아무래도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좀 그런 획기적인 일이 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 얘기 제대로 했어요? 그 대의원님들도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왜 노가 나왔고 7줄을 제가 공약을 썼는데요. 그 7줄을 풀면은 7장도 넘을 거고, 근데 7줄 한 장으로 이제 정리해 달라고 해서 한 장에 소견과 이제 공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그걸 보고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돌리면서 전화 드리면서 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분이 뭘 궁금해하는지가 좀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뭐 경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막연하게 이 방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혹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좀 전화 말미에는 대체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을 좀 편하게 하는 거구나, 편하게 하게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경험이 경기도 학교급식 지난 10년의 경험, 친농년 10년의 경험이 지금 오히려 좀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근데 지역적으로 좀 불리한 게 경기도 전체 대의원이 몇 명이에요? 178명인 것 같아요. 178명 중에서 경기도가 12명, 14명? 12명이요. 12명? 근데 보니까 전남이 70명이래요. 예, 70명.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에 계신데, 뭐 어떻게 뭐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전남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 정면 승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선거에 처음에 참여를 했고요. 왜냐하면 전남에서 참여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를 세우면 지금 분이 전남 분이신가요? 네, 지금 현 회장님이 전남 분이시고 그 회장님이 혹 더 이제 재임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농사로. 네, 농사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뒤로 미뤄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이 시기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들이 친환경 농업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가 있는데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했고,
제가 이제 대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과 중앙이 그리고 중간이 단결하면 지금 46,000이에요. 46,000. 근데 경기가 집회를 하면 600에서 800이 간다. 서울에. 근데 만약에 전국에 46,000이 40%만 가도 30%만 모여도 지금 현재 농민대회의 규모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못 해낼 이유가 있냐라고 제가 대묻곤 하거든요. 그 대의원 분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으면 이 문제 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정면 승부해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숫자는 전남뿐이든 아니면 경남뿐이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친환경 농업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뭐 이제 조직적으로 짜지 않는 이상, 조직적으로 짜고 돌려치겠다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공정한 선거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선거로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뉴스농장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김상기 회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주 먹거리연대 창립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2월 21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5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